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남아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편물이다.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가스와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미납요금 경고장. 경고한 대로 이제 공급을 중단했다는 최후 통첩장이 우편함에 빡빡하게 꽂혀 있다. 네, 얼마 전 방배동 모자의 비극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책의 한 대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시 그 현장을 발견했던 복지사분과 직접 인터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어김없이 오늘의 핫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 로우킥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후 명랑 인터뷰에서는 전문가 연결해서요.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는 영국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 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전염력이 더 강해졌다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됐죠.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 영국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요. 이 남아공에서 옮겨온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됐고 전파력과 백신 내성도 강하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백신으로 예방이 되는 걸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나온 건 없는데요. 네. 영국에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는 그 남동쪽, 즉 런던을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번졌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 동남쪽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네. 영국에서 또 발견된 다른 바이러스는 남아공에서 들어온 것이고 남아공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백신을 만든 화이자 모더나 쪽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백신이 들을까 안 들을까를 테스트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질병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와 같은 바이러스가 분리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전 세계 지금 뭐 4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다 이제 영국발 여객들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 총리가 얀센 백신을 600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1,000만 명분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게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여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0만 명분이 있고요. 또 내년 계약 예정인 모더나 그리고 코백스까지 합하면 4,600만 명분입니다. 이 외에요. 우리 정부 백신 계약 예정이 더 있나요?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지만 네네. 이제 좀 다른 회사,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만들고 있는 미국의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 것도 지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새로운 백신에 이제 3상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나 제품이 있다면 아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좀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나 이게 뭐 보관하는 방식, 운반하는 방식, 쓰는 어떤 용법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같이 오면 그게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느 쪽에 조금 집중해서 더 많이 백신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백신이죠. 네네. 아스트라 백신이 제일 익숙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갖고 오면 바로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지금 이제 위탁 생산하니까 좋은데 그렇죠. 네. 문제는 아스트라 백신이 아직 3상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있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충분히 비교를 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한 1, 2개월, 2, 3개월 내에 어떤 우리가 예상 못했던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네. 또 의외로 항체 지속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 백신보다는 또 다른 효율적인 백신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구비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국민한테는 가장 좋은 걸 맞춰야 될 것이고 네. 안전하고 그다음에 4개가 다 동일하게 다 효능이 있다 괜찮다 그러면은 네. 조금 번거로워도 네. 4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관 상태만 좀 다른 거지 네. 그 주사기에다가 약을 넣은 다음에 우리 팔뚝에 주사를 놓는 건 똑같은 행위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으로 봐서는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그 불편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통하고 주사를 접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단 뭐 일종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듯이 여러 가지를 다량으로 이제 확보해 놓고 우리에 맞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노력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교수님 또 하나는 지금 일각에서는 뭐 백신 확보 전쟁에서 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우리가 너무 늦었다 여러 가지 질타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데다가 안정성을 100% 담보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백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늘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왜냐하면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한테 주사를 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협조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안전성만 좀 지나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동안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만일 지금 이제 우리가 4,600만 명분이 확보가 됐고 그것이 네. 뭐 2, 4분기 이렇게 등등 들어온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못 들어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맞아야 될 시기 내년 가을 전에 적어도 3천만 명, 4천만 명에 해당되는 그 백신이 공급이 안 돼서 제대로 못 맞는다면 네. 내년 겨울도 금년 겨울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될 확률이 높고 다른 나라가 이미 다 완료를 했으면 우리나라만 좀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다른 나라끼리는 국가 간 교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면역이 형성이 안 돼 있고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을 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영국에서 잠깐 변이 생겼는데도 이렇게 막는 걸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내년 계약 예정인 모더나 등등 합해서 4,600만 명분 일단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는 2, 3월에 순차 접종을 시작해서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시기나 어떤 이 양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이 매우 현실적인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11월까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11월도 조금 늦습니다. 금년에 보면 우리 11월 달에 이미 시작했잖아요. 네네. 3차 유행이. 이제 겨울에 독감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독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독감을 암만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완성을 해야 접종을 완료를 해야지 이제 독감 유행이 줄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 한다고 치면 4,600만 명분이 10월 말에 완성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약 물량이 있다 손 치지만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배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각 네, 그렇죠. 나라별로. 네. 그렇다면은 내년 계약분이 11월이나 12월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10월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물량이 다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혹시 4개나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겨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네네. 그렇죠? 3만 명분씩 지금 나눠놨는데 못하게 된다면 그 물량 부족은 더 심화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네네. 만들지 않으니까. 네. 최대한 지금부터 이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외교 채널까지 동원해서 네. 보도자료 보니까 외교부도 들어가 있던데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계약분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 우리의 겨울인 10월 전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입 시기를 당기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도 어쨌든 일일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겨울이 한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웬만큼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숫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짧고 굵게 한번 우리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거리 두기를 네. 정부가 예고한 3단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취해서 한번 가서 빨리 끝내는 것이 네. 이렇게 질질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 없이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 짧고 근데 이제 굵게. 네. 일부에서는 너무 이제 강하게 하면 경제만 침체되고 환자가 줄지 않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한 걸 보면은 바짝 조이면 확진자는 줄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네. 짧고 굵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Yoga fire.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보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정산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네, 뭐 네. 정상훈 네. 기자는 오늘 또 두 번째 이렇게 봅니다. 오늘 네. 두 번째 보시는 겁니까, 두 분? 예. 저희 아들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저보다 더 많이 보는 정상훈 기자. 네. 가족들보다 이렇게 방송 자주 하면 가족들보다 더 자주 봐요. 막 예. 하루에 3번씩도 마주치고. 그러니까요. 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앙증맞은 이런 트리까지 안 어울리게 와. 여기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여러분 들어와서 구경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나름 예뻐요. 자세히 보시면 예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은 뭐 계획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이제 내일 빨간 날이고 뭐 네. 그 집에 있다가 뭐 나가면 뭐 차에 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요새. 맞아.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네. 뭐 케이크나 한번 하려고 사가려고 생각 케이크. 중입니다. 어, 조금 일찍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일찍. 예. 네. 워낙 두 분 다 제가 평소에 잘 안 들어가지 않으세요? 늦게 제가 가다 보니까 알기로 두 분 다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로 유명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조금 귀가를 일찍 들어가요. 네네. 당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뉴스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정직 2개월 이게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어쨌든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 윤 총장이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오늘 3시부터 1시간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1시간 15분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된 건가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느 정도 예측하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신문을 한 번 정도 하고 말거든요. 두 번 신문한 게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두 번 신문하면 상당히 물어볼 게 많은가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의 변호인들, 변호사들, 대리인들 얘기로는 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고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 1시간 15분 동안. 1시간 15분 동안 많은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거고요. 뭐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문을 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1회, 2회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게 두 번째 잡힌 거라서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네, 네네. 그랬는데 이 법원에서 사실 그 1차 심리 끝나고 양측의 질의서를 미리 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지 등등해서 재판의 쟁점들을 다 질의서를 먼저
먼저 보냈고 이 변호인들이 다 작성을 해서 재판전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추가로 그냥 추가 물어보고 질의하는? 네, 이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1차 신문을 끝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7개 질문이 담긴 질문서를 전달하면서 질문 중 하나가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어떤 뜻인가요? 이게 상당히 교수님?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재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본안 재판에서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재판은 나중에 열릴 거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본질 질문. 재판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좀 직무에 복귀를 시켜달라. 네. 그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신청 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안 재판을 원래 하지 않고 사실상 법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사적인 손해가 있느냐. 두 번째 공공복리에 반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원래 판단을 합니다. 네. 본 내용 잘 안 보고. 네. 근데 본 내용까지 왔다는 걸 봤을 때 특히 공공복리 부분을 좀 판단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검찰권의 중립 침해가 있는지 지금 신청인 윤석열 총장 측은 그 주장을 지금도 했었고요. 또 피신청인 법무부 측에서는 이거 오히려 수사에 만약 그 직에 있으면 수사에 방해될 것이다. 네네. 지금 이제 징계됐던 내용 중에 네. 그런 뭐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걸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본안하고 공공복리 이걸 좀 혼용해서 지금 심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본안 소송, 본안 행정 소송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인 정말 본질적인 그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대략 그 이제 기술적인 그 스케줄들 있잖아요. 재판 이 재판부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다른 데서 재판부에서 배당이 돼가지고 할 거고요. 그 재판은 열리는데 최소한 2-3달 걸릴 겁니다. 준비하고 열리는데. 준비하고 뭐 통지가 가고 쟁점 정리하고 또 혹시나 뭐 증인이라든지 증거가 생긴다 그러면 뭐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5-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걸릴. 사실상 예전에 그 KBS 정현주 사장 비슷한 네네. 재판 했었거든요. 몇 년 걸리지 끝난 않았어요? 이후에 네. 지금 결과가 났었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7개월 남았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임기가 마치거나 마칠 무렵에 재판이 종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빨리 서둘러도 7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거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와, 2개월 정지 상태가 어쨌든 뭐 이제 기각 결정되면은 유지되는 건데 굉장히 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정상 기자 보시기엔? 저번에도 그 같은 1차 심리 질문제가. 때 여쭤보셔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혀 모르겠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2차례 원래는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보통은 끝나는 재판인데 이걸 뭐 2차례 정도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거의 본안 네. 그 본안 심의 소송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참 말씀드리기가 해석이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면 거의 틀려버려서 네. 반대로 생각할게요. 뭔가 레퍼런스가 있네요. 어쨌든. 인용입니다. 예. 네? 인용입니다라고 인용이다. 얘기하면 하여튼 네. 지금 목소리 본안 갑자기. 심리처럼 하는 게 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네. 본안 심리처럼 하면서 과연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154번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공공복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네.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대체 공공복리가 왜 쟁점이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행정소송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징계가 잘못됐다 잘 됐다는 거는 본안 소송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본안 하기 전에 지금 미리 이제 징계 효과를 발생시키지 말고 징계 효과 나중에 발생시키고 징계 효과를 미리 정지시켜 놓는 이 재판할 때 2가지 요건을 봅니다. 네. 혹시나 이 사람 뭐 예컨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물이 2개인데 회복할 손해는 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인데 운전으로 생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한테 뭐 운전면허를 박탈시키는 뭐 이런 걸 할 때는 한 사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럴 수 이럴 있죠. 때는 징계 결과하고 상관없이 효력은 좀 집행 정지시켜준다. 그런 게 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 그 하나 공공복리는 뭐냐면 법질서 전체적 차원에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런 징계를 가하는 거는 당장 가하는 건 가혹하다. 그리고 그 2가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같은 단어를 써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공공복리 따지면 검찰 측에서는 그렇죠. 우리 총장님을 보내면 이건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만 네. 추미애 장관은 아니지 지금
윤 총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 측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거다. 네. 그리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법무부 측은 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되는 거 아니냐. 공공복리에 반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판사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어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인용입니다. 예. 네. 가로 열고 인용입니다. 아주 네. 소심한 목소리로 우리 네. 변호사님이. 자꾸 잘 안 들려요. 그런 거 말씀하시. 저 마이크 꺼진 줄 순간.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건데요. 정상근 기자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원외 당협위원장 한 30% 정도를 교체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소연 대전 그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민경욱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미국 대선 부정과 한국 대선 부정을 한 번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한꺼번에 주장하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네. 김소연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그 추석 때였죠.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두 인물이긴 한데 하태경 의원 같은 당이죠. 하태경 의원은 미국에서 열린 이 불복 시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전 의원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시위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열리는데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시위에 앞줄에 서서 마스크도 없이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출당을 해야 된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한수위 낮은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네. 뭐 당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지역구 위원회에 또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지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은 뭐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뭐 출당 조치 같은 것이 이루어질지는 뭐 그건 이제 다음 문제인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이 당무위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 뭐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지난 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름 이후에 지금 몇 달이나 흘렀단 말이죠. 한 4~5개월 정도 흘렀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예고가 됐는데, 네. 처음에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무감사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현역에서 하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지역에서 하는 지역위원장들 사이에 갈등이 좀 첨예해지면서 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결국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는 그 원외위원장의 한 36% 이상을 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그 대상이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김소연 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진태 전 의원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되진 않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체 어떻게 폭이 보였어요? 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커 보이고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배제할 것처럼 이렇게 교체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좀 친박 특히 좀 망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언들 뭐 5.18 관련해서 이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망언이 그런 의원들은 지금 또 전 의원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마 비대위원장 특히 김종희 위원장하고 또 지도부하고 이렇게 좀 절충한 방안을 택한 게 아닌가. 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사람들은 네. 또 김소연 위원장은 좀 죄송하지만 그 당내에도 뭐 어떤 세력이나 기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 세력이 있는 사람은 좀 놔두고 절충했던 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절충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긴 한데. 그렇죠. 완전 전면 막 인적 쇄신이 왔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 많이 바뀌는구나. 특히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 네네. 만약에 교체가 됐다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 민경욱 전 의원 SNS에 또 장문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짧게
좀 전달해 주시면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네. 뭐 그러니까 뭐 반발을 한 거죠. 이 민경욱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를 보면은 뭐 성적 하위 30%를 잘랐다고 하는데 이 본인은 뭐 이제 중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성적 때문에 잘린 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뭐 논란을 일으켜서 잘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논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랄까요? 하여튼 뭐 가시와 같은 그런 논란인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시를 제거해 준 거냐 뭐 그런 식의 네. 입장을 남겼습니다. 또 이런 단어도 이런 문장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해명을 듣겠다고 해서 귀국을 했는데 등 뒤에 칼을 꽂느냐. 꽂냐. 뭐 이렇게.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네. 김소연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당내 세력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자신은 이제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너무 작다. 네. 이제는 뭐 이거 작은 거 안 한다. 당권 행보하겠다. 아예 그냥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크게 뭐 나가겠다 더. 이런 뉘앙스로 아예 중앙당 관행 같은 걸 바꾸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모든 것을 바꿔보겠다라고 아주 큰 그림을 오히려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담이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훈훈한 소식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우리 법무부와 윤 총장의 싸움만 뉴스가 아니라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대구에 키다리 아저씨 얘기죠. 네. 올해 마지막 익명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분이 그 2012년부터 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계속 매년 이제 기부를 해오신 분입니다. 네. 기부를 해오신 분이고 억 원이 넘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해오시기도 했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금액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2,500만 원이나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엄청 기부를 큰 돈. 하시면서도 올해는 많이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을 또 훈훈하게 했는데 근데 올해도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올해 기부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편지 한 장과 같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근데 이분이 이제 편지도 같이 이제 보냈는데 이 편지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5천만 원을 보내면서 이 기부가 이제 마지막 기부이고 본인이 이제 10년간 본인과 약속했던 이 기부 약속을 지금까지 쭉 이제 수행을 했다. 그러면서 좀 뿌듯하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진짜 뭉클하네요. 10차례 대단합니다. 10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약속을 지키고 10년간 10억을 기부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 경북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랑 그건 똑같습니다. 저도 경북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씁쓸하게 갑자기. 네. 아니 이건 너무 뭉클해서 제가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요.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네, 이분의 더 좋은 거는 이분이 이렇게 약속을 해서 기부를 하는 걸 아내도 부인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기부할 때는 몰랐고. 진짜 익명. 그것도 대단해요. 부인 몰래 몇 천만 원씩 어떻게 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필체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남편 글씨체를 아니까 남편이 하는구나. 근데 또 일반 부인 아내 같으면 그럼 뭐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수익의 3분의 1을 기부를 하느냐 뭘 할 수도 있는데 응원을 했다 그러고요. 지금 이 키다리 아저씨의 소위 말하는 키다리 아저씨의 손자까지 다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뭉클뭉클합니다. 와 진짜 뭉클뭉클.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 가족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볼빨간 사춘기님 저희 가끔 문자 주시는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따뜻한 연말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문자를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려 3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직접 나와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올해만 16번째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 연결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뉴스를 사실은 접하지 않고 싶은데도 이 택배 노동자
분들이 안타깝게 계속 숨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예. 네. 예, 또 어제 이제 34살밖에 안 된 젊은 택배 노동자 롯데 택배인데요. 네네. 또다시 이제 과로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 올해 들어 16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이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유족들에 의하면요. 고인이 한 달 새 한 20kg 정도가 빠졌다. 몇 달 새라고 하는데 하루 일과가 어떠셨습니까? 그 고인이 이제 올해 7월부터 택배 업무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택배가 처음 시작하고 한 5, 6개월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뭐 지리도 익혀야 되고 전산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때는 뭐 적은 물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저녁 12시 넘는 게 이제 다반사인데 고인은 이제 배달한 첫 달부터 200개가 훌쩍 넘는 물량을 배달하면서 네. 또 이제 추석하고 코로나로 물량이 또 급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인이 동료들하고 나눈 카톡 메시지가 저희들이 핸드폰에서 확인해 보니까 11시 넘어서까지 배달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네.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래서 몸무게가 5달 만에 20kg 이상이 빠진 것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동료분들도 과로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반면에 그 롯데 택배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분이 동료분과 문자를 주고받는 거였던 것 같은데요. 뭐 밤 11시 넘어서 끝날 것 같다. 뭐 300 몇십 개다 300개가 훌쩍 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 택배 측에서는 한 200개 정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진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CJ에서 났을 때도 회사 측의 초기 반응은 다 똑같았어요. 맞아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고인의 카톡 메시지나 이런 물증을 이렇게 제출하면 그때서야 이제 수용하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돼 왔는데 네네. 고인이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 전후까지 일한 정황들은 확인되고 있어요. 네.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한 거고 주 6일 근무니까 주 80시간 이상 일을 한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주 60시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인과 무관하게 무조건 산재가 인정돼요. 네. 그래서 이분은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리고 오늘 고인에 대한 부검이 있었습니다. 네. 부검이가 1차 소견을 냈는데 심장비대나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보인다는 초기 의견서를 냈어요. 이제 자세한 결과는 3주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여기 부검이가 얘기한 심장이나 관상동맥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도 그렇고 고인의 근무 시간도 그렇고 이런 명백한 과로사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롯데가 과로사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도 못하고 하여튼 정당치 못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수백 개를 하루에 다 옮기느라고 그 자체도 워낙 힘든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류 작업, 뭐 일명 까대기라고 부르는 이 택배 분류 작업 이게 상당하게 시간이 걸리고 또 굉장히 과중한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CJ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제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국민들 앞에 롯데는 1,000명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1,000명. 네네. 1,000명. 네. 근데 어제 고인의 사망 이후 롯데 본사가 밝힌 것,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롯데 본사가 밝힌 거에 의하면 현재 분류인력이 30명 투입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투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근무했던 롯데택배 화성터미널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과로사 대책위 차원에서 실제로 택배사들이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점검단이 매주 토요일에 이제 현장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막 몸싸움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경찰 부르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자기네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같이 노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이런 이제 점검 작업을 할 것들을 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인들이 발표해 놓은 거 지키지도 않고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과도 안 하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들만의 뭐 매뉴얼이 있나 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10월에 한 1,000명 정도 분류 인력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30명 정도고 그중에 지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그 지역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금 이 현실이죠. 그래서 네네. 그 고인이 오후 2시 넘어서까지 그 흔히 얘기하는 분류 작업, 까대기 작업을 하고 네. 오후 3시에 첫 배달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배달 나가면 이제 점심은 물론 못 먹고 그렇죠. 뛰어다녀도 9시 이전에는 끝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네. 이래놓고 뭐 고인이 뭐 과로사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국회에서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통과됐다고 오늘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아직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분류 작업 문제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택배 현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는 것들을 법이 이제 6년간 계약 보장을 해주고 소비자가 따르는 대로 택배비가 전용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조항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 분류 작업과 관련해서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나 국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네. 다행히 이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을 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4일 날 저희들이 그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분류 작업은 사용자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들을 명문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노사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법이 통과돼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부족한 지점들은 이런 이제 사회적 합의기구나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 부위원장 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8672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에 이르게 된 현실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루리 사랑 아이디 쓰시는 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이런 산재가 일어나면 택배 회사가 법적 책임을 무겁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또 사춘기님 대책 마련한다고 항상 말만 하고는 왜 똑같은 사고가 자꾸 생기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만 지금 택배 노동자가 16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고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본인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개정안에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국회가 움직이니까 다양한 의견들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방배동 모자 비극을 알린 사회복지사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최고의 입담꾼들이 전해주는 말말말 코너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전해 들을 내용이 있는데요. 조사 전문 기관이죠. 한국 리서치에서 TBS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명랑시사 청취자분들 가운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소 들뜬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단 둘이 살던 모친이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정미경 사회복지사님 연결해서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던 최 씨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노숙인을 쫓아가다가 우연히 이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드님이 그 통 앞에 조그만 쪽지가 써 있었는데, 네. 그 쪽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네. 이분이 정말 그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에 네네. 그 어린이의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쪽지에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라는 말이 있었던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는 어머니가 자택에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로 계신 줄은 몰랐고, 네네.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살 바를 몰라서 도와주세요,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따라가게 되신 건지. 아드님께서 먼저 이 맺힌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네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글자를 읽고 있다가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런데 파리가 날라오고 애벌레가 날라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가슴에 맺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럼 어머니 몸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어, 거기 그대로 계시다 해서 가게 된 거죠. 이제 처음 발견을 하셨을 텐데 조금 힘드신 기억이지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재개발 지역이라서 음. 많은 주민들이 떠나셨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고요. 네. 예, 거기 올라갔을 때 체납 고지서, 단전 예고, 단수 예고, 단가스 예고 통지서가 네. 다 붙여져 있었던 것이 가슴이 아프고요. 어, 전체적으로 집안이 모두 가구나 뭐 가전제품이나 다 옛날 것, 낡은 것, 오래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머님 그 방에 시신에 덮여져 있는 이불이 네. 어머님이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가 그냥 하나 덮여 있는 듯이 살짝 올라가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왜소하셨구나. 그리고 청테이프하고 바닥으로 이렇게 돌려서 막아 놓으셨던 것이 너무 아이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네. 어른들이 하는 일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네. 그 주변이나 뭐 이웃이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웃들도 다 이사를 가버리셔서 그렇군요. 딱 그 6가구 중에서 2가구만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복지사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 아드님 최 씨는 지금 잘 지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드님은 안전, 네네. 의식주가 일단은 깨끗해지고 편해지고 하는 그 안전은 일단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회복하셔야 되고 사회적 욕구나 그분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체제, 인적 관계망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지사로서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시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 그냥 우리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조금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직접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가 바쁘시거나 뭐 사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치구 거점 기관들 그 구청, 주민센터 네. 또
국가 129 아니면 서울시 120 또는 뭐 경찰서 복지관 네네. 이런 곳에 알려주시고 네네. 그걸 발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주 뭐 희귀한 광물 뭐 발굴하고 뭐 하듯이 음. 예 그렇게 발굴 신고를 해주시면 네. 정말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네. 우리 이웃들이 네네. 관심과 사랑과 발굴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말씀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미경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방배동 모자 사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이런 비극을 막을 기회가 사실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주장도 최근에 제기됐습니다. 이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저희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떻게 5개월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몰랐을까 굉장히 좀 죄책감도 들고 미안함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말씀하신 이제 보도자료도 저희도 봤고요. 그 LH 주택조사원이 일단 5월부터 김 씨와 연락을 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서 주민센터에 알렸는데 그 이후에 대처가 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대상자인 어머니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자 방배동의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게 하지만 6월 이 사실- 16일이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지나서야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을 하고 나서도요. 네네. 인기척이 없는데 그냥 연락을 바란다 하는 스티커만 붙여두고 실제로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네. 그 이후에 닷새가 지나서 재방문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스티커만 다시 붙이고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락이 안 됐을 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사건 뭔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1일 날 갔을 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런 다음에 5일 뒤에 갔을 때도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 주민센터 측은 기존에 붙였던 스티커가 떼져 있어서 누군가가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왜 보름이나 안 갔다가 7월 1일에 처음 방문을 했는지 그거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형식적인 방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만약에 연락이 갔었을 때 주민센터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연락이 두절되고 계속 방문해도 인기척이 없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후속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없고요. 네. 실제로 아마 현장에서는 행정 인력의 부족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요. 1차 또 2차 재난지원금조차 신청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센터에서는 이 자체를 좀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1,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문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전 국감 때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1차 재난금 수령하지 않은 분들이 58만 가구나 됩니다. 실제로는 안 했을까? 네네.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재난금 신청 안 한 분들의 리스트를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연계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봐라.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훨씬 더 이런 위기 가구의 발굴에 좀 적극적인 부분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극 행정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죠. 지금 5개월 동안 뭐 각종 가스요금, 전기요금, 공과금이 계속 미납됐을 거고 이 복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체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공과금 체납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분들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번 방배동 케이스는 기초 수급자였기 때문에 네. 위기 가구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인지 상황, 그래서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지 네.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더더욱 살펴야 되는데 왜 제외가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매달 지원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복지의 안전망 안에 있다라고 아.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위구 가구 발굴 시스템에서의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또는 그런 위험 신호가 감지된 대상자라면 실제로 기초 수급자든 아니면은 뭐 기타의 그런 위험 가구든 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 발생하면은 뭐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뭔가 허점이 있다라는 지적은 항상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뭐 책임을 주민센터에 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지금 사각지대 발굴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의 인지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찾아내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수급자란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에서 제외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락이 두절된 가구 그리고 공과금이 반복적으로 체납되는 가구들 네. 그리고 1,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한 가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수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보 자체를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도움 시스템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서 아예 신청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뭐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예.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취약자들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코로나는 이유로 방문을 꺼리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 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다. 네네. 그러면서 이런 연락이 두절된 수급 가구들에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했을 때 인기척이 없다. 이랬을 때에 대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행정 인력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교육과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좀 다른 질문인데요. SNS에 글을 요즘 많이 좀 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백신 네, 관련해서. 예. 네, 팩트 체크를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그렇고 팩트 체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실제로 요즘에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코로나 백신이 왜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오냐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정부 대응이 정말 늦은 것이냐를 파악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정부 대응에 있어서의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그 백신 수급을 위한 도입 절차가 검증이 되었었고요. 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객관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서는 질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팩트가 오히려 이 코로나 우리 장기화되는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가 국난 극복을 같이 해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있는 사실을 조금 더 소상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서는 SNS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신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 혹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계속 쓰실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오늘도 팩트 체크를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좀 저희가 되게 열심히 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많은 언론의 보도에 불과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조금은 걸러질 수 있고 그런 팩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더 그런 정보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지속하게 코로나 지금 악화되고 있는 3차 대유행 시기에서는 네.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시베리아 북극해 해저 지형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지구 탄소 순환의 잠자는 거인으로도 불리워왔는데요. 메탄가스는 불을 붙이면 바로 붙을 정도로 에너지화하면 너무 좋지만 공기 중으로 나갈 경우엔 지구를 온난하게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과학연구선 아카데믹 켈디시호의 연구진은 러시아의 북쪽 랍테프해 수심 350m 지점에서 평소보다 400배의 농도로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출된 메탄가스는 대부분 물에 녹지만 해수면의 메탄 수준은 이전에 비해 4배에서 8배나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연구팀의 세미레토프 박사는 이번에 확인한 메탄 방출은 이전보다 상당히 큰 규모라며 기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의 경사면 퇴적물에도 많은 양의 메탄과 다른 가스들이 냉동 상태로 묻혀 있는데요. 올해 시베리아의 1월에서 6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이전보다 섭씨 5도나 높았습니다. 바다의 얼음도 예전보다 일찍 녹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요. 메탄가스가 가져올 향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말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최단 시간입니다. 한 40분 만에 제외를 하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밝게 나왔습니다. 예. 네, 부캐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예, 밝게 나왔습니다. 네, 예. 아끼는 본캐, 오늘은 지금 네. 부캐.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아, 서울말로. 오, 네. 기대해 볼게요. 요즘 TBS 사옥에 기거하시더라고요. 오면 계세요. 예. 딴 데를 안 떠나고 네. 이 상암동 한 바퀴를 계속 돌고 계신데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옆방에 격리됐던 혹은 네. 감금됐던 네. 우리 MC 장원 씨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MC 장원 씨랑 한 1년 이상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저 멀리서 보니까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또 가까이서 보니까 다시 똑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부터 다시 옆방으로 가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한 분 빠지셨네? 약간 궁금하신 분들 계실 네. 것 같아요. 한겨레 이지혜 기자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대요. 아이고. 근데 다행히 이제 네. 결과는 음성인데 네.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2주 해야 되죠. 2주 뒤에 네, 저희들. 저도 똑같은 상황에 한번 처해봤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불안하고. 일단 저 같은 프리랜서 방송인들은 워낙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진 않을까. 혹시 나 엄청 때문에 걱정이죠. 다른 방송, 내가 출연했던 방송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까. 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괜히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더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고. 농담처럼 그냥 던진 네. 말이 또 유난히 좀 민감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내가 혹시라도 확진이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진 않을까, 혹은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서 네.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MC 장원 씨가 경험을 하셔가지고 네. 그보다 잘 알 것 같아요. 네. 이재 기자 힘내시고요. 네, 이번 주 회자된 말말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명으로 스티브 유저, 네. 한국명으로 아마 유승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시위 쿠데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음성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2, 3, 4.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태타입니다. 민족성 자극해가지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서부터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가슴 아픈 참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네, 지난 19일 유승준 씨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씨가 네, 스티브 씨, 아메리칸 스티브 씨. 네, 아메리칸 시티즌. 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일부를 방금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박지은 변호사님 아까 스튜디오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불그라고 얼굴 불그라 하셔가지고 네 전해주시죠. 두 번째 뭐 크게는 두 번째 올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에 한번 올렸다가 동영상 꺼진 후에 욕을 했다가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올렸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한테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른바 스티브 유법이죠.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동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헛소리도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무려 40분 가량이라고 40분 하던데요. 동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그 중에 뭐 정말 되지도 않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MC?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예.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뭐 미국 사람이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일단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예. 보통 자기 나라 아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보니까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같이 또 띄워놓고서 방송을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의도가 딱 보이는 장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했던 발언들 역시 저한테는 너무나도 이 선명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이 속된 말로 이제 보스코인이라 그러죠. 예. 유승준 씨가 한참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오토바이 탑승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스코인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실제로 성공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독자가 3만 명이 좀 안 됐었는데 이 채널에 구독자가 지금 7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늘었어요? 네. 그리고 하루 수입도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뭐 있을까 말까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많게 잡으면 600만 원 정도까지 하루에 수익이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숫자로 증명되네요. 네, 저는 그 사실이 더 좀 놀랍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게다가 좀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던가. 우리 효순이 미순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효진이 미진이라 그랬거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렇죠. 예, 뭐 하나하나가 정말 틀렸죠. 예.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효진이 미진이라 했고 더 좀 놀라운 게 쿠데타 얘기를 하는데 쿠데타라는 어떤 정의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이제 프랑스 말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국가에 대한 일갈 타격 이 뜻이고 비합법적인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쿠데타로 얘기합니다. 이른바 비합법적인 무력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쿠데타라고 하죠. 그렇죠. 말 그대로 촛불 집회는 그 자체가 쿠데타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력이 평화로워서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뭘 해도 좀 알아보고 뭐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도 쿠데타는 뭐 불어니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보이는 게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병역법상에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그걸 딱 노리고 만 30일 딱 지났을 때 동영상 틀어가지고 무릎 꿇고 막 비는 척하다가 또 덜 꺼가지고 욕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요. 이번에도 뭔가 더 이상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F4 비자 또 거부가 당하니까 또 법안이 나오니까 또 동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또 이 와중에도 효진이 미진이랑 엉뚱한 얘기나 했었고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내용을 전달하기도 참 이상한 내용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소개해드리기도 참 민망한데요. 0848번님. 아까 우리 MC 장원 씨가 얘기했죠. 근데 대체 성족이랑 태극기 왜 양쪽에 배치하고 방송한 걸까요? 이분도 잠깐 보셨나 봐요. 그리고 가솔 심쿵님. 헐 약속이라고요? 그건 약속이 아니라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맞습니다. 0645번님 헐 돈 엄청 벌었네요. 스티브 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국방의 의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좋은 시기에 그게 군대에 갑니다.
뭐 가장 젊고 그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시기에. 네네. 네,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 중요한 약속이죠. 네. 네. 지켜야 될 약속이죠.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유튜브 영상 좀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올리지 근데- 좀 좀 누구한테 좀 조언을 받고 그건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왜 올리나 싶어요. 근데 뭐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의도 자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올렸다기보다는 겨냥한 특정. 예, 특정 이 집단을 겨냥해서 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말말말 시간. 네. 전북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3천만 원 가지고 온다니까 라는 발언입니다.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야, 한 3개를 맞춰볼게. 3개요? 3천만 원 가볼게. 30? 4천만 원 가온다니까. 아니, 내가 그때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안 해서 끝까지 간다. 4천도 안 돼요. 4천도 안 돼요. 네, 방금 싱크를 들으셨는데요. 그 제가 이 본토 발음을 흉내낼 그렇죠. 수가 제가 없어가지고 본토 발음으로 본토 발음 한번, 박지훈 변호사한테 지금 조금 어떤 지역은 얘기를 다르지만 들으셨는지 영남 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이티브 네. 스피커. 예. 네, 막 어떤- 경비라도 다만 몇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할게. 좀 도와주라. 내가 한 3개 맞춰볼게. 그랬더니 기자가 3개요? 30이요? 아이고 참네. 3천만 원 가지고 온다 했겠네. 내가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한번 매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이런 대화였습니다.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이 사안에 네.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이죠. 전북민 네. 의원의 아버지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이 부산 지역에 지금 짓고 있는 1조 원대 주상복합 아파트에 인허가 특혜 그리고 이 자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MBC 기자가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것인데요. 이게 방송에 또 그대로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전북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MBC 감사국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그렇죠. 네. 했다고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렸습니다. 네. 참 이런 대사가 네.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뭐 저런 사건들이 좀 뭐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 기자 생활하기 전에 네. 이야기를 네. 들었었어요. 그렇었는데 지금 이런 대사가 나와서 저는 저 영상이 꽤 오래전에 찍힌 건가라고 막 착각할 정도로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근이에요. 최근이고 최근이죠.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점이 아마 10월, 11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한 20년, 30년 전에는 뭐 저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많이 나온 네. 장면들이었죠. 많이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시절에 살았던 음. 전광수 회장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막 같이 가는 거야. 네. 세 장. 네. 세 장 굉장히 이런 말도 그렇고요. 자연스러워요. 네. 그 대사가. 세 개라 그랬죠. 세 개. 세 개는 사실은 네. 그때는 한 3억 정도가 됐었는데 어쨌든 기자가 30을 얘기하니까 네. 깜짝 놀라면서 3천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던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공무원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뇌물 공여죄가 네. 됩니다. 의사표시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기자한테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이 바로 성립하고 네. MBC에서 바로 지금 고발 조치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의사 표현을 하면 분명히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머리 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아이 3개. 3개라니까 이랬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으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손가락 3개 올리는 사람도 있어. 손가락 3개를 올리고 네.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또 빠져나갈 수는 있었겠죠. 네, 근데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을 또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자를 들으시면서 네. 박일권님이 3천이 아니라 30억쯤은 했었어야지 이런 문자 주셨고 네. 100만 볼트 피카츄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3천만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다니요. 이렇게 찌찌찌 이런 네. 문자를 주셨네요. 변호사님 그나저나 예. 전 회장이 왜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건지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제가 네. 꽤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있는데 왜 이렇게 3천만 원 3개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자신의 아들들한테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에 일감을 모두 몰아줬습니다. 네, 네, 네.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네. 불법적인 증여나 상속을 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컨대 재벌들의 재벌들도 전형적인 모습. 재벌들 뭐 자녀한테 회사 쪼매난 거 하나 차려주고 그 회사에 우리 그룹의 모든 일감이 다 가요. 네네네. 갑자기 한 1000%, 10,000%가 성장해 버립니다. 네.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증여하는 결과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것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그게 증여세나 상속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법 위반의 문제가 되고 그게 보도가 될 게 두려우니까 네. 세결 한번 막아보려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뭐 재산을 왔다 갔다 했는지 뭐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증여세 흔적도 없었다. 뭐 네. 이렇게 네. 보도도 나오고. 사실은 6억인가 제가 봤을 때 5억이 900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부럽습니다. 이거 뭐 부럽다가 이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냉소적인 표현이죠. 예, 지금 나쁜 말씀하신 의미로서. 게. 예. 근데 문제는 좀 부럽습니다. 이런 부럽습니다. 예. 세 장입니다. 네. 뉘앙스를 잘 살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어떤 몰아주기 네. 비법적인 불법적인 이 방법도 그렇지만 이 아들이 부산시에서 무슨 그렇죠. 직함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사업들이 갑자기 번창하더라고 여러 가지도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이 개발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 도시국장들이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돈이 뭐 참여를 했던 부분도 취재가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바뀝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편법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취재를 했던 거고요. 음. 그 취재를 하니까 세지게 이걸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걸로 하다가. 보이는데 네. 뭐 일단은 이 전 의원이 지금 탈당을 지금 즉각했죠. 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인정한 게 아닌가 네, 보이네요. 탈당하면서도 그 탈당의 변이 뭐 엄청나게 네. 사과가 아니라 아버지 발언에 대한 그렇죠. 사과있냐 그래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탈당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좀 걱정됩니다. 좀 떠오르는 인물들도 있고 네. 박덕흠 의원도 좀 떠올랐고요. 그렇죠. 이런 네네.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이렇게 무마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개인도 분명 이 사건의 이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고 처벌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탈당만으로 모든 게 다 그냥 없던 일처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48번님이 본질은 국회의원이 아버지의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면서 130배 재산을 불린 거죠. 3천만 원 제한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문자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 등장한 저를 분노하게 만든 발언. 여성의 경우 화장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조심스럽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죠. 준비된 음성 먼저 듣겠습니다. 우연히 날 찾아와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이 앞뒤 정황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먼저 네. MC 장원 씨, 네, 숨고르기를 좀 하시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말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SH공사 사장 시절에 이제 회의를 하다가 나왔던 말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쉐어하우스 설계에 관련돼서 회의를 하던 중에 이 공유 주방 설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가 이제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방을 공용으로 만들어서 네, 네. 다른 생활 공간을 좀 넓히는 방안이 좀 나왔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회의록에 있던 내용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아침을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발언을 멈추게 했고요. 이어서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그냥 한 20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아요. 막 20년 그러니까 전에. 그때도 네. 이 얘기가 과연 될지 네. 좀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하는 말마다 다 답변도 그렇고 네. 다 구설수에 오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국토부 장관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무거운 부동산 자리죠, 문제이기도 지금. 네. 하고 네. 뭐 비록 정권 이제 1년 좀 더 남았지만 네. 그래도 다음 정권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잘해야 되고 정책적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 이거는 후보자가 참 답답하고 네.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코너가 이번 주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말들 네.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네. 이 발언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쁜 말 플러스 이상한 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안 좋은 사례들은 어느 정도씩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좋은 말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오늘 또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요. 다 나쁜 말 아니면 이상한 말인데 네. 이 변창흠 후보자 말은 나쁜 말하고 네. 이상한 말이죠. 네. 나쁜 말이죠.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이슈가 워낙 또 많은 국민들분들께서 민감하게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했던 말들이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했던 말은 뭐 다툼의 여지도 없이 잘못된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대기도 전부터 이렇게 말실수를 하면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후에 뭐 이제 되고 난다면 만약에 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일단 같은 말이라도 이 화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지 그게 좋게 들리는데 좋은 얘기해도 말하는 스피커가 좀 이런 인상을 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먹혀가는 왜 이렇게 변명을 하요? 차라리 이럴 바에 변명하지 말든가. 네. 왜 이 여성은 꼭 화장을 해야 뭔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성 고정관념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남성이지만 아침에 이제 화장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아 그래요? 제가 TBS TV에 아침 네. 9시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7시부터 저 화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출근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구시대적인 구태연한 사고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을 많이 하다 반성하셔야 보니까 됩니다. 화장 없이는 밖에 나가기 조금 두려워요.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저 주말에 맨 얼굴로 나갈 때 내가 뭔가 덜한 것 같아. 벗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어요. 저는 이상한 겁니까? 제가 그러면? 보니까 이 지금 3명 중에 저만 화장을 안 해요. 네. 저랑 놀랍네요, 박지원 변호사가 지금 화장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중에 2가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우리 제작진이 지금 좋은 말은 박지은 변호사와 MC 장원님이 열심히 해준다고 고맙다고 이런 또 살짝쿵 문자를 네. 제작진의 보내왔습니다. 그 말이 참 좋은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네. 제작진. 언제 세 분이 만나서 화장 유튜브라도 한번 하라고 네.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뷰티 유튜버 하실까요, 형님 우리 같이? 뷰티 좋습니다. 이 3명이 나가면 정말 가관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전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분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이 산타 랠리 있었습니까? 네, 뭐 너무 강한 산타 랠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고요. 네. 2,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7%나 급등을 했는데 네. 일단 그 배경은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오늘 네네. 삼성전자가 장중에 주가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 배당을 좀 많이 줄 거란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좀 몰리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역사상 뭐 최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네. 이제 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쳐서 시가총액이 520조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커졌습니다. 이게 네. S&P 500 지수에 만약에 삼성전자 그대로 편입이 된다고 치면요. 네. 테슬라가 지금 600조가 넘는데 6이고 삼성전자 이제 그 밑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삼성전자가 7번째 크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는
백신은 급등을 좀 했고 네네. 반면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약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치료제나 이쪽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도 가장 뭐 좀 삼성전자 외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그 항공이나 여행주, 건설주가 좀 강했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백신 생산이 좀 증가하면서 좀 내년에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으로 이쪽 섹터가 좀 강했고요. 그리고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마존을 좀 약간 벤치마킹해서 네. 쿠팡 플레이라는 동영상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을 오늘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와 좀 비슷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한 달에 2,900원 정도만 내면 네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을 그 이제 계속 쿠팡에 좀 묶어두려고 그러네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활성화되면 드라마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 공급을 하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드라마 관련 기업들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것도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타가 오셨는지 산타 랠리가 있었다. 내일은 주식시장 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올해는 다음 주는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배당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네.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배당을 받고 싶으면 그 당해년도 이제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 날이 28일입니다. 28일 종가까지 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나는 배당을 받고 싶다. 네. 그럼 28일 종가에 삼성전자를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주주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은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네. 29일 날은 배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28일까지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쨌든 시장이 예상보다 워낙 좀 강한 상황인데 일단 28일 하루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배당락 하루 전까지는 대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린 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년에는 분명히 모든 게 정상화될 텐데 그럼 지금은 안 좋지만 내수 소비주는 내년에 되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그렇죠. 의류회사 이런 쪽은 분명히 내년에 좋아지니까 네.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저는 미리 좀 선침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올라갈 때 사면 너무 늦으니까 네, 네. 내년을 보시고 의류나 백화점 같은 내수 업종도 한번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네.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기자님은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도겸영화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네, 시간과 시절과 이슈를 버무려 놓은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코너죠. 명랑 핫 무비 시간입니다. 고 신사옥 감독의 마지막 조연출을 매우 강조하시는 우리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 오프닝만 떼서 출품을 해도 방송 대상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저 너무 지금 감동하고 있잖아요. 들을 때마다 감동. 요거 녹음했다가 네. 제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네. 우울할 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그 제작진이 만들었는데 정말 하루를 쏟았구나. 이 짧은 이 코드를 하루를 쏟아서 만들었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모든 그 방송 그 역량과 재능이 집약돼 있는. 그렇죠. 재능 낭비라고 하죠. 보통.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아마 관련된 영화를 짚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우리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요. 네네. 솔직히 나 홀로 집 같은 경우에도 그 홈얼론도 굳이 따지면은 크리스마스에서 많이 방영이 된 거지. 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했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해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크리스마스 영화 다이하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
아니 그 뭐 러브 액츄얼리도 있고 나홀로 집 이건 진짜 에브리바디 다 아는 영화들인데 다이어하드를 왜 준비했어요? 러브 액츄얼리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총 8커플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8커플 중에서 5커플이 다 불륜이거든요. 아, 그 스케치북 장면. 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앤드류 링컨이랑 키나 라이틀리 나오는 거 네.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여배우가 그때 뭐 17살이었다고요. 키나 라이틀리가 그때 그 러브 액츄얼리 찍었을 때가 1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네. 오케이. 오늘은 이제 다이아드를 집중해서 파야 되니까. 근데 다이아드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액션 영화를 알고 계시는데 액션 영화도 맞긴 맞지만 영화 자체가 딱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해요. 다이아드 1 얘기하시는 거죠? 원도 그렇고 2도 그렇고. 88년에 나온? 2도 그렇군요. 네네. 2도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클로징 송이 딱 그거죠. 맨 마지막 대사가 After all, it's Christmas. Merry Christmas 한 다음에 Let it snow, let it snow 이거 딱 끝나고. 음악이 들리죠? 네. 우리 그 정우종 PD도 좀 연식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슨 영화 생각나냐고 물어봤더니 다이아드 1 이렇게 떡하니 얘기를 했다고.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그렇죠. 동안이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이 알고. 그런데 이 원래는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던데요? 맞습니까? 이게 그 1988년도에 이 영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보통 그 당시 이제 그 뭐 이 람보, 코만도 이렇게 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엄청난 큰 스케일의 액션 무비가 주류였거든요. 메인스트림. 근데 1편 그 다이아드 1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카토미 플라자라고 건물 안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혼자서 맨손으로 지금 그 독일계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쟁쟁했던 그 배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넌 뭐 권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 해서 다 고사를 했대요. 첫 번째 그 이제 팍스에서 이게 제작 배급을 했는데 그 팍스에서 제일 처음에 1순위를 누굴 뒀냐면 주인공을 프랭크 시나트라. 진짜요? 1순위가? 탕탕탕탕. 근데 프랭크 시나트라는 대본을 본 다음에 너무 힘이 들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체력상. 난 못 뛰어. 그래서 이제 그 아웃되고. 완전 의외네요. 그래서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실베스터 스텔론한테 그거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드리언.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리슨 포드한테까지 갔다가 다 고사라니까 누굴 할까? 그때 이제 루퍼트 머독이 그 당시 제작비를 댔는데 영화계에서는 정말 그 당시 신인. 존재감이 없었던 브루스 윌리스가 그때 TV 쪽에서 기억나시겠지만 그 블루문 특급이라고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TV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던 친구였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저 친구를 한번 캐스팅해보자. 근데 그때 브루스 윌리스가 크게 베팅을 한 거예요. 500만 달러를 달라나보고 60억을. 근데 제작진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루퍼트 머독이 저 친구 저 강단 있다. 콜 500만 달러 주고 시작을 하자. 진짜요? 했는데 제작비의 상당량이 다 그 브루스 윌리스의 개런티로 갔지 않습니까? 나머지 캐스팅은 다 신인들. 그럼 브루스 윌리스가 좋은 사람이면 나쁜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악역이 있어야죠. 알란 릭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출신의 갓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영국 출신 연극 배우였거든요. 너 그럼 악역으로 하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시작한 영화였었죠 이게요.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이게 다이아드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옛날 그 포스터를 찾아봤어요. 옛날 그 이미지를. 와, 브루스 윌리스가 정말 젊었었구나. 그리고 그 악역도 정말 젊었었구나. 브루스 윌리스가 55년생이니까 이 영화가 88년도에 나왔으니까 33살이네. 30대 진짜. 30대. 다시 보시면 브루스 윌리스가 이렇게 근데 벌써 잘생겼었나? 이미 그때 약간 조금 듬섬. 그래서 하여튼 브루스 윌리스가 낙점이 됐고 굉장히 극적으로 사실상 그때 이제 TV 쪽 신인이었는데 이 영화를 확 떠버린 거죠. 이 영화 때문에 브루스 윌리스도 뜨고 그 악역이던 알렉 릭만. 그 영국 사람. 반지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왔습니까? 그분도 이 영화 때문에 뜨고 많은 분들이 떴죠. 근데 어쨌든 그 알렉 리먼이라는 그 악역 맡은 그분도 어쨌든 얼떨결에 캐스팅. 얼떨결에 캐스팅. 그런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악역으로 나온 그분이 촬영 도중에 뭐 심장마비 걸릴 뻔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알렉 리먼이 그 한스 그루버라고 이제 독일계 악당으로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한스 그루버 그 알렉 리먼이 공중에 매달려서 건물에 브루스 윌리스가 딱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브루스 윌리스가 시계를 끌어가지고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기억나요. 네. 그걸 당연히 CG 처리를 했겠죠. 네네. 그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대. 알렉 리먼 보고 하나 3, 2, 1 하면 우리가 와이어를 놓을 테니까 그때 떨어지는 거 준비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이제 케이블 잡고 있는 애 보고는 3, 2 하면 놓으라고. 진짜 놀라게. 그래서 3, 2, 2에서 확 떨어지는데 정말 놀랐대요. 알렉 리먼이. 당연히 그거를 그렇죠. 찍어서 영화에 쓴 거예요. 나중에 감독하고 싸움 났겠는데요? 신인이잖아. 앞날이 더 중요하죠. 싸움 못하고. 네. 그래서 그런 명장면들이 나오는구나. 지금 그래서 돌이켜보면.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 오늘 다이아드 1편 다시 충분히 볼만하죠. 알렉 리먼이 마지막 장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란 얼굴이거든요. 그 리얼한 저 모습이죠. 장면이 왜 났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드 2편도 나왔고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왔고 터미네이터도 이제 몇 편인지 셀 수가 없을 만큼 그 뭐 속편에 뭐 아류에 여러 가지 있었고 대부 2도 그렇고 이제 성공한 속편이란 평가를 받는데 의외로 OTT가 많다고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다이아드 2 같은 경우에는 터미네이터 2는 정말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 네. 다이아드 2도 굉장히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타이타닉의 그 장면들 오류들 과학적 네네네. 오류 잡아내는 것처럼 과학적 오류, 네. 다 잡아내가지고 또 제작진에 또 항의를 한 거예요. 아. 첫 번째 게 뭐냐면 그 다이아드 2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남미계 그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보잉 747을 타고 그 워싱턴 덜러스 공항 눈 덮인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륙을 하는데 그 브루스 윌리스가 연료통을 열어가지고 항공유가 쭉 네네네. 활주로에 흘러요. 네네. 그걸 이제 G삐 라이터로 키면서 옛날 그 라이터 진짜 인기였는데 아무튼 그걸 네. 어떻게 켜냐에 따라서 데이트가 성공하냐 마냐. 그렇죠. 그 소리와 손놀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 라이터가 있었죠. 그 저는 시절에. 5분 동안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킵하고 그래서요. 네. 그게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그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그 G삐 라이터를 네. 켜서 독일어로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어머니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 독일어로 한번 욕설을 한 다음에 던져요. 그 불길이 항공유를 따라서 쭉 타고 747까지 타고 올라가서 펑 터지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또 네티즌들이 분석을 했네. 항공유는 라이터로 불이 안 붙는다. 아 그래요? 실제로 시험을 너튜브 보면은 네. 그 시험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네. 봐라 이건 다이아드 2 과학적 오류가 있다. 정말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는 분들이죠. 그 과학자들은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왜요? 뭐 눈에 다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영화도 즐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볼 영화가 어디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셔야죠. 그렇죠. 아, 근데 다이아드가 몇 편까지 나왔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이아드가 3편까지 있죠. 3편까지.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가장 4편. 4편이라고 하네요. 4편, 네.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좋으셨어요? 다이아드 1을 꼽는 사람도 있고 2를 꼽는 사람도 있던데. 일단 그 영화 제작자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이아드 1편의 그 시나리오가 가장 완벽하다고 해요. 시나리오 상 봤을 때. 왜냐면은 한 건물에 주인공이 갇혀가지고 무기도 없이 스스로 다 악당을 물리치는 건이기 때문에 네. 제작비가 안 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 그러네요. 총 굳이 안 쓰고 몸으로 다 막아주니까. 건물 하나에서 다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옷도 그 뭐죠? 이렇게 속옷 하나만 입고 다녔잖아요. 브루스 그렇죠. 윌리스가. 네. 솔직히 그 다이아드 1편 같은 경우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오삼 감독이. 또 53까지 나가는 겁니까? 네. 예. 이 88년도에 이게 그 다이아드가 개봉한 다음에 오삼 감독이 이거 다이아드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네. 바로 다음에 이걸 오마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첩혈상. 아 그렇구나. 진짜예요. 오늘 처음 비슷한 알았어요. 장면이 많아요. 그렇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옷에서도 막 피 철철 흘리는 그 옷에서도 그 옷값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다이아드 5도 있고 2013년에 나왔고 다이아드 6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네. 네 이런 사이에 우리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빨리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오늘 영화 한 3개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네 크리스마스 내일 그 행복하게 보내시고 지금까지 방송인 썬킴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승원이었습니다.